특수거래 양도 차익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비과세 규정이 어느 나라마다 전체를 다 비과세 해주진 않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살고 있는 집이 500억짜리인데 그 집 한 채를 팔았는데 400억을 다 비과세 해준 것은 그렇죠. 우리가 1세대 1주택자 서민에 대해서 원본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어는 입법 취지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경제 현실을 봤을 때는 약 9억까지는 세금 한 푼도 안 물리고 9억을 초과되면 비율적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고 부스토지도 너무 넓게 가지면 안 되니까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만 해준다. 그래서 두 가지로 비과세 제한을 건다고 그랬죠. 가액과 부스토지 면적 갖고 제한을 거는 거예요. 건물이 큰 거는 그렇게 제한을 안 두는 거죠. 그래서 고가주택은 9억 초과를 했는데 양도차익 계산은 이런 건 다 아는 거니까 일반적인 양도차익은 똑같이 계산해서 이 중에 전체를 비과세하는가 일부를 과세하니까 어떻게 과세한다? 양도가액 중 9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9억 추가하는 부분을 과세를 하니까 이 비율적으로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그럼 결국은 15억짜리다 그러면 15억짜리면 15억 마이너스 9억이 되니까 6억 15분의 6만큼은 과세를 해주는 거죠. 15분의 9까지 9억은 기본적으로 비과세를 해주는 거고 15분의 6은 과세를 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입법 취지예요. 그런데 이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이제 요 비율로 가면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큰 것들은 비과세가 별로 안 돼요. 90억짜리 같으면 10분의 1밖에 안 되죠. 이렇게 되버리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있어? 장특공제를 1세대 1주택자는 장특공제를 조금 더 높게 준다. 조금 높게 준다 아니죠. 최대 80%까지 해줘. 얼마? 10년 이상이면. 우리가 일반 장특공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자로서 우리가 2%씩 지금은 해주고 있죠. 그래서 15년 되면 30%까지만 해주는데 반해서 1세대 1주택자는 80%까지 하기 때문에 10년 이상 보유한 고가주택은 과세소득이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20억 정도 뭐 팔고 뭐 15억 매각 양도차익 났다 해도 과세를 해보면 몇 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억대가 안 넘어가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작동공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동일하게 해석된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동일하게 해석된다. 동일하게. 그리고 어쩐다? 일시적 1세대 1주택이면 그건 1주택자로 본다는 뜻이고 상속주택이라든지 농어촌주택처럼 특례주택이 있다. 그러면 1주택자로 본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 그것도 주택수에 제외가 되니까 그것도 1주택자가 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통산에서 본다. 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거니까 부유기한 통산에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기 임대주택 중에서 보면 요 케이스가 있었죠. 거주주택 있었고 임대주택 있으면 임대 거주주택하고 같이 보유한 기간 요거는 이 비과세를 못 받잖아요. 그쵸? A 거주주택 있고 B는 임대주택이다 그러면 A 주택과 동시 보유하고 있는 요 부분은 비과세가 배제되고 요것만 거주주택으로 살았다가 하더라도 비과세를 하게 될 텐데 요거는 장특공제 80%짜리가 되지만 요거는 일반 장기보유 특공제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비과세 똑같이 가니까 비과세가 배제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80%짜리 적용을 안 해주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은 입주권도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고가주택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요. 고가주택으로 조합은 입주권도. 그런데 조합은 입주권 자체가 여기 부동산에서 발생한 부분은 장기보유 특공제가 80%까지 되는데 여기는 장특공제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입주권이라서.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아예 안 해준 거죠. 그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에서 조금 모순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판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보유기간 전체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공제 받는 것이 아니고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만 1세대 주택 비과세처럼 80%를 적용하고 최대 그 다음에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자체가 안 된다. 그래서 이 계산 산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특공제를 어떻게 하냐가 핵심입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어쩐다? 2년 거주 요건이 새로 들어갔죠. 2년 거주 요건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부터는 순수 보유기간에 대해서 2년 이상 돼야지 비과세가 되죠. 예, 비과세가 되는데 그때 그러면 이제 장특공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순수 보유기간으로 갈 것이냐는 문제도 또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내년에 2021년도 가봐야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주 요건이 들어간다는 것, 그것을 주의해야 되고, 고가주택은 지분 양도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부담부 증여를 해가지고 양도가액이 9억이 안 잡혔다 하더라도 전체 갖고 따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20억을 파는데 그 중에 20억을 파는데 지분을 뭐 절반만 판다 그러면 10억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20억으로 계산해서 2분의 1 양도 차익을 과세하는 거예요. 나중에 과세 계산할 때는. 안 그러면 지분으로 조금 양도면 9억 미만으로 다 거래를 해볼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일단 지분 양도 되더라도 전체 양도 가액으로 계산해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한 다음에 해당 지분만큼은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여기 되어 있다. 이거 정도는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1310페이지 부담부 증여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부동산을 주는 데 있어서 부동산을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다가 채무를 부담시켜서 준다 이 뜻이죠. 예. 그러니까 증여자가 변제할 채무를 수증자한테 같이 넘겨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증여가액이 순수 증여가액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10억을 증여가액을 주는데 여기에서 채무가 6억이 있었으면 순수 증여가액은 4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6억은 뭐냐? 이 결국은 이거는 부담부 증여로 넘어간 이 채무는 결국 뭐예요? 이걸 양도로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그때 이제 양도세 과세 계산 방식이 예, 상증법에 의한 상증법상 평가액. 상증법상 평가액은 이게 증여가액이겠죠? 예, 곱하기 증여가액분의 결국은 예, 채무액. 이렇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가 돼? 이 결과적으로 채무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겠죠? 예. 왜? 상증법상 평가액과 증여가액은 동일할 테니까 이거 삭제가 되잖아요. 채무액이 결국은 양도가액이 돼요. 그러면 채무액이 양도가액이기 때문에 채무액은 실제 채무액이죠. 실제 채무액이라서 원래는 요거를 실질거래가액이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그동안에 과세를 해왔었는데 예, 국세청에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대법원 판례가서 뒤집혔어요. 뒤집혀가지고 원래는 이게 상증법상 평가액이 아니고 양도 당시 예, 기준시가였어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 그래서 양도 당시 평가액이었어요. 그럼 양도 당시 평가액이 실질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결국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꼴이 돼버리죠. 그렇죠? 양도 당시 평가액은 항상 기준시가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곱해진 결과는 뭐가 돼? 기준시가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실질거래가로 과세를 못한다고 돼 있었는데 2007년도부터 실가과세로 전환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 요거를 삭제시키고 이걸로 바꿨어요. 거기 개념됐어요. 뭘로?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상증법상 평가액은 평가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매매사례가액, 매매실례가액, 공매가액, 경매가액. 우리가 시가 의제가액 있죠. 그쵸? 예. 매매실례가액. 그 다음에 매매사례가액. 그 다음에 감정가액, 공매가액. 이런 가액이 있는 것도 자, 요거는 우리가 말하면 시가라고 보는 것들이에요. 시가로 보는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 임대료 환산가액 있죠. 임대료 환산가액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실했으면 저당권 가액으로 하는 것이죠. 담보 설정된 가액. 특례 규정들 있잖아요. 예, 특례 규정. 요렇게 평가됐다면 요거는 실가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됐다면 요 결과물은 채무액은 뭐로? 실가로 보겠다. 실가. 요게 이렇게 평가가 안 됐다면은 뭐가 있어요? 평가가 그러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 있잖아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가 됐다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가 됐으면 요거는 우리 소득세법의 기준시가랑 똑같죠? 그쵸?
예. 똑같기 때문에 요 경우는 요거를 기준시가로 보겠다 그 말이에요. 기준시가. 자, 그러면 우리가 동일결정 원칙에 따라가면 자동으로 요렇게 평가돼서 이것이 채무액이 실가가 되면 취득가액도 실가로 갈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상증법상 평가액이 보충적 평가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평가가 됐다. 그럼 뭐라고? 이거는 실가다 이 말이에요. 이 채무액은. 그러니까 취득가액도 뭐라고 한다? 실가로 간다. 실제 취득가로 간다. 실제 취득가가 모르면 어떻게가? 환산가액으로 가는 거예요. 환산가액으로. 그런데 요게 상징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동일결정에 원칙에 따라서 이 채무액으로 양도가액으로 평가된 이 채무액은 기준시가가 되고 그러면 취득가액도 뭐라고? 기준시가로 가야 된다. 동일결정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과세를 해야 돼요. 예. 이해는 되셨죠? 동일결정 원칙에 따라서 상징법상 평가액이 이 보충적 평가 방법, 이유 방법으로 간 거는 모두 실가로 이걸 봐주고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간 것은 우리가 기준시가로 봐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가서 과세를 한다. 이거를 아까 우리 취득가액, 취득가액에서 상속증여재산가액을 실가로 의제했죠. 그거는 조금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로 평가된 것은 실가 의제해주고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했으면 그거는 기준시가 평가를 했으니까 환산가로 가야 맞죠. 논리가 안 맞아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집단소송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세무사님들이 참여를 해줄지 안 해줄지 잘 모르겠고 그게 부담부 증여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나머지 부당의 계산 부인이나 이율과세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는 걸로 하고 환지는 실무에서 많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